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8월 들어서 국내외 이 증시의 하락세가 상당히 깊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미국과 한국 모두 이 증시의 하락폭이 2%대, 3%대로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증시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의 이 유동성 경색 우려, 디폴트 우려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글로벌리 또 시스템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의 경우에 지금 한 2007년 이후에 16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이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결국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험자산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높이고 있는, 이렇게 좀 두 가지 악재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중국 시장보다는 이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보다 근본적인 이 부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미국채 10년짜리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레벨까지 또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자산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의 시장 흐름 잠시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앞서 했던 것처럼 미국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모두 2%대의 하락률을 보였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3% 중반 후반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에 겨우 턱걸이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0선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헝다가 챕터 15를 신청을 했고요. 파산보호를 신청을 했고, 또 컨트리 가든이라는 1위 부동산 업체가 이 미국 채권자에게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이제 못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한 달 정도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디폴트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특히 항생이 5.9%까지 하락을 했는데, 홍콩이나 항생 증시에 직접 투자한 포지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좀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세와 함께 이 채권시장도 같이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금 미국채 2년이 4.95까지 상승을 했고, 미국채 10년이 한때 4.32%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10월께 정도에 나타났던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한 4.25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레벨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7년도 12월 금융위기 직전에 봤던 그 이후에 거의 16년 내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7월 한 중순께 이후에 금리 상승세가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보게 되면은 7월 20일 날 불과 한 3.7%가 지금 4.25니까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거의 50bp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달러화 자산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40원대에 지금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달러화만 그냥 딱 강했고, 그 외에 주식, 채권, 가상화폐, 유가, 금,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YTD 기준으로 나스닥과 코스닥의 상승률이 27%, 29%로 하락을 했고요. S&P와 코스피의 상승률도 13%, 12%대로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준도 여전히
올해 YTD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항상 조정이 나타나면 양쪽의 의견이 갈리게 되죠. 한쪽에서는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 잘 조정받고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거다라는 낙관론이 있는 거고, 비관론 쪽에서는 일단락 된 것 같다. 단기 고점을 보이고 당분간은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상반된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크게 두 가지 악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국 시장의 이 부동산 기업의 문제, 뭐 상당 기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그 디폴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이 얼마 전에 뭐 연설한 걸 보니까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좀 인내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한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LPR 금리 결정하는 날인데 현재로서는 중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걸로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러한 이 금리 인하 조치가 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그 만연된 이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의 이런 그 기업들의 도산 위기를 완전히 메꿔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발 위기, 뭐 중국발 뭐 유동성 경색에 대한 어떤 헤드라인 뉴스의 부정적인 내용들은 이제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70년 금리의 상승세가 얼마만큼이나 지속될 것이냐, 이제 요거에 따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이 단기에 그치고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특히 하반기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제 얘기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 답은 항상 제가 먼저 내리고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상고하저의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조정 흐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간중간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은 우하향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미국 70년 금리의 상승세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슈 자료는 미국 70년 금리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경제 방송 좀 출연을 많이 했죠. 7월 말에 연합인포맥스 출연해서 뭐 8월부터는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8월 초에 각도기님 TV 출연해가지고 또 영상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3프로 방송에 나갔었는데, 조금 속상한 것도 있고, 조금 감동받은 것도 있는 게, 뭐 제가 그렇게 대외 활동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제 채널만 그냥 이렇게 꾸준히 업로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아니 쟤는 맨날 뭐 비관론만 얘기하는 애 아니냐, 제가 언제 뭐 상반기 강세를 얘기했냐, 이렇게 이제 올해 상반기 누구보다도 강세 비웠던 저의 견해를 그냥 몰라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 빠지니까 또 쇼충이가 나왔다, 뭐 장 빠지기 전에 얘기하던가, 뭐 이제 와서 조정 받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크게 악플이 두 분류인데, 제가 분명히 6, 7월부터 계속해서 시장 약세에 대비한다는 말씀을 저희는 드렸지만 뭐 전달이 잘 안 됐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기분이 별로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대외 활동을 좀 더 해야 되나, 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나. 그동안 뭐 연합뉴스 TV 뭐 월요일 날뭐 사회 보는 거 말고는 제 개인적인 뷰를 딱히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주에 그 일련의 댓글들을 보면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경제방송 좀 출연을 해서 좀 뷰를 알려야 되나? 뭐 이런 좀 고민이 좀 들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조금 보람이 됐었던 거는, 저희 구독자 사실 별로 얼마 안 되는데 10,000명 조금 넘는 구독자분들, 또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구독자 충성 고객은 한 5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악성 댓글에 막 이렇게 좀 저를 디펜스 해주시더라고요. 뭐 박정현 박사 개인 유튜브 가면 뭐 옛날부터 이런 얘기 했었다라든가, 뭐 상반기 좋게 얘기했고 하반기 최근에 뭐 쇼뷰로 돌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대신 저 대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저를 좀 이렇게 디펜스를 좀 해주세요. 혹시나 특히 뭐 채권쟁이니까 맨날 쟤는 비관적인 얘기를 했고, 뭐 작년부터 뭐 숏들이었고 이러는데, 아니 상반기 제가 연초부터 올해 시장 상고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아무도 또 안 듣다가, 또 상반기 말에 시장 누구보다 뜨거울 때 또 이제 하반기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또 뭐 아무도 몰라주고, 이게 참 이게 서러운데, 뭐 결론은 뭐 제가 아직 부족한 탓이니까 어쨌든 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미국채 10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월가의 그루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10년물 국채금리 더 오른다, 4.75%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최근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높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뭐 기간 프리미엄 감안해 보면 10년물 금리 4.75%까지 볼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요분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헤지펀드 왕 빌 에크먼, 떠오르는 신생이죠. 신성. 되게 젊으신,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50대, 60대 초반 되셨나? 하여튼 얼굴 사진 뵙기에는 요분이 미국채 30년짜리를 5.5%까지 숏을 쳤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분은 이제 사실은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쪽도 있지만 이 주시장의 해지 차원에서 미국채 숏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결국 최근의 시장 흐름은 뭐 이분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꼭 미국채 10년 금리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약세가 나타나기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식 포트를 줄이기는 어려우니 대신 주식시장의 약세를 야기할 수 있는 미국채 장기인물에 숏을 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짜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들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죠. 빌 에크만은 30년물 5.5 얘기하시고, 레리 서머스는 4.75 정도인데 지금 4.25니까 아직도 50bp 더 상승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채 10년짜리 4.75 가면은 지금도 시장 반응 이 정도인데 뭐 상당히 가격 조정이 이제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미국채 10년 금리 제가 준비한 오늘 이슈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PPT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작성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몇 분이 자료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뭐 제가 자료를 업로드할 만한 마땅한 사이트나 뭐 지금 블로그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희 영상의 댓글에 자료 좋아서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모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종가 4.25인데 한대 4.32를 하면서 전 10월 고점을 뚫었고, 이게 2017년 11월 이후에 한 16년 내 최고치라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꼽아보니까 한 7가지 정도를 적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래서 과연 금리 상승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대비 10년짜리 금리가 너무 낮아요.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5% 상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올라봤자 4.2%입니다. 즉 기준금리의 상단 대비로는 여전히 130bp 정도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낮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 거의 200bp를 갔는데,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요 마이너스로 가 있는 게 이제 10년짜리가 기준금리가 낮다는 건데, 90년대 이후에 봤었을 때 보시면 기준금리와 미국채 10년 금리 간의 역전폭이 가장 깊었을 때가 한 2000년 말 정도가 한 150bp 정도였고, 200bp 최근 상황은
처음이죠.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금리 대비 10년짜리 금리가 과하게 떨어져 있었다. 즉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빠르면 연내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라는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채 금리도 상당히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직도 격차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7월 말께 정도에 기억을 해보시면 그 일본 BOJ가 YCC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10년 금리가 튀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나타났는데 일단은 미국채 10년과 일본 국채 10년짜리 금리 스프레드는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 지금 300bp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 일본 투자자들이 뭐 미국채를 산다 하더라도 환해지를 감안하면 환해지 비용 감안하면 300bp 이상 한 적어도 250bp 이상은 벌어져야 이게 경제적인 유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금리가 이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격차가 좁혀지니까 당연히 이 일본에서 넘어온 자금들은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상상인증권 자료가 아니라 이거 지금 NH투자증권 자료예요. 제가 이걸 자료 소스를 잘못 따라놨는데 우리 강승원 연구원, 제가 한때 같이 근무했던 강승원 연구원의 그 보고서에서 제가 인용한 그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국가별 국채 잔액 대비 일본의 보유금액 비중을 보게 되면 이 빨간 이 막대 차트가 일본의 그 국가별 국채 보유 잔액인데 보시면 미국이 제일 많죠. 뭐 비율은 적지만 일본 국채 시장이 워낙 커서 그렇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잔액이랑 뭐 그 수준을 보게 되면은 뭐 그 한 2020년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도 좀 부담인 거고. 그래서 제가 각도기 TV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일본 국채와 미국채 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잘 봐야 된다. 만약에 이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좁혀지면 미국 금리도 좀 밀어 올리는 압력이 있을 거다. 근데 여전히 지금 YCC 정책의 유연화를 강조했고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 보게 되면 일본 금리의 상승세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0.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본 경제가 2분기가 전기 대비 성장률로 1.5%가 나왔고 연율화 시키면 6%고 물가 상승률 3%이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면 일본 금리 상승세 좀 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피치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건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재정 적자가 다시 이제 빠르게 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피치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등급이 강등 당하면 그만큼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리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채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등급이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올라가면 신용 스프레드 자체는 벌어져요. 그 회사채의 경우에는 등급이 이렇게 떨어지면 갑자기 20, 30p 금리가 튀어버립니다. 왜냐면 그 같은 등급 내에 있는 다른 채권들과의 금리가 이제 비슷하게 가니까 당연히 트리플 A에 있는 회사채 금리보다는 AA 플러스에 있는 회사채 금리가 더 높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그 주요국들 보게 되면 재정을 다 많이 늘렸는데 가장 많이 늘린 애들 보게 되면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순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도 만만치 않게 이제 늘어났고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도 이제 그 국가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그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특이한 점은 일본은 대부분 이 자국 내에서 일본 국채를 소화하거든요. 해외에서 일본 국채를 사지는 않잖아요. 1%도 안 되는 걸 누가 삽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를 넘어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많이 늘었어요. 한국, 뭐 영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미국 이런 애들이 특히 국가 부채 규모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정을 많이 썼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사실 또 트리거가 되긴 했는데 당초 원래 그 미 재무부가 3분기에 미국 국채를 7,300억 불 정도의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정도 발행할 거라고 한 3천억 달러를 증액을 해버렸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이제 크게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상에서 부담이 좀 있고 4분기는 3분기 1조 달러보다는 4분기에 8,500억 달러로 이제 조금 줄어든다라고 일단은 계획은 잡아놨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죠. 3분기에도 원래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3천억 달러 증액했는데 4분기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계속 비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그 재무부의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연방 정부의 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악순환이죠.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자를 내기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21년만 하더라도 한 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2배가 됐단 말이에요. 연방정부의 지출에서 이자가 나가는 그 비용이 10%라는 거, 이거 너무한 거죠. 이거 너무 많은 비중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그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계속 부담 요인인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인은 그 3월 달에 SVB가 파산하면서 그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QT가 잠시 중단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휙 올라갔잖아요. 요게 그 지난 3월입니다. 그래서 뭐 스탠딩 레포 해주고 BTFP 뭐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그 정부와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확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잘 수습이 되니까 다시 QT가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늘어나기 전 수준보다 지금 이제 더 빠르게 그 감소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국채 시장에서의 이제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올해 들어서 월별로 QT 금액을 보게 되면 3월 달만 잠깐 국채랑 MBS에 대한 그 QT 규모가 줄었다가 4월, 5월, 6월, 7월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죠. 뭐 TJ 계정도 6월 달에 그 부채 한도 협상 유예낸 이후에 이제 다시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단기 채권 발행도 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분기 들어서 이 미국의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수급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요인도 맞는데, 그럼 이게 3분기에 끝나냐, 4분기에는 없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자 부담 감안해 보면 4분기에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가 7월 물가지표가 상승 반전했죠. 이거는 물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올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연말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4%에 육박한 상승에 보일 수 있다. 그럼 사실은 뭐 이 자체만으로 부담이죠. 작년 6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급락하다가 지금 다시 상승 반전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더 이상 연준은 긴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게 펀더멘털리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9월 FOMC가 지금 이제 다가오는데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거의 90%예요. 저도 9월 달은 동결할 것 같은데 문제는 11월에 제가 봤을 때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냐. 왜냐하면 그리고 9월 FOMC에서는 이 또 점도표의 상향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미국 성장률 1% 봤어요. 근데 지금 상반기만 2.2%고 지금 3분기 GDP 나우에 보면 3분기 성장률 5.8이에요. 미쳤어요, 미국 경제가.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도 잘 안 꺾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상향 조정해야죠, 성장률. 그 다음에 실업률 4.1 예상했는데 여전히 지금 실업률 3.5%밖에 안 되잖아요. 실업률 하향 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코어 PC 여전히 지금 4%대 중반이잖아요. 이것도 낮아요. 또 올려야 돼요. 그러면 성장률 올리고 실업률 낮추고 물가 전망 올려야 되는데 적어도 지난번에 연말까지 2번 금리 인상한다는 거 약속은 지키겠죠. 재수 없으면 이 전망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단이 5.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월은 동결이라 하더라도 11월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9월의 점도표에서도 이 점도표가 조금씩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성장률하고 뭐 물가, 실업률은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향 조정,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책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성장률은 상승, 물가도 상승, 실업률은 하락되는 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와중에 기준금리는 잘해야 현재 정도 수준 유지하는 즉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시사하거나 어쩌면 이 중간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월은 아니더라도 9월은 아니더라도 11월에 추가적인 2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은 여전히 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반응이 한 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나 이번 주 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고 금요일 날 지금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번 주 금통위가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은 웬만하면 동결하려고 하겠지만 최근에 이 환율 흐름이라던가 또 유가의 흐름을 감안하면 한은도 그렇게 도비시한 멘트를 해주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호키시한 멘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설령 뭐 7월이 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냐? 중요한 거는 그 수준을 장기간 유지한다라는 또 how long에 대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준금리 상단이 5.5로 유지가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채 10년 금리 4.22%는 너무 낮게 지금 계속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끌려올 수 있는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미국채 10년 금리 상단 얼마냐? 제가 금요일날 3프로 출연했었을 때 요거 우리 박지영 차장이 물어봤을 때 제가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또 다른 질문이 오셔서 답을 미처 못 드렸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가면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채 10년금리 상단 저는 현재 4.4%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4.4라는 게 그냥 뭐 절대 상단은 아니에요. 이거를 오버슈팅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4.4를 보고 있기는 한데 뭐 4.4라는 숫자를 드린 이유는 이제 그 이상에서는 설령 오버슈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른바 장기채를 매수하는 구간, 적극적인 매수 구간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상단은 뭐 저도 그 레리 서머스처럼 4.75까지 보지는 않고요. 저는 그러면 한 4.5 정도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그 RSI 상대 강도 지수인데 얘가 70을 넘어가면 과열이고 30을 넘어가면 그 과매도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로 봤었을 때는 70 이상 가게 되면 금리 상승이 너무 과하게 진행됐다라는 건데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고점이 형성될 때는 항상 이 RSI 지수가 70을 넘어가는 과열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전고점을 뚫고 살짝 내려왔지만 여전히 RSI 상에서는 과매도권으로, 그러니까 과열권으로 가진 않았어요. 얘가 고점을 형성하려면 이게 RSI가 한번 과열권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오버슈팅이 한번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이제 고점이 되는데 지금은 오버슈팅이 나타난 구간이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채 10년 금리의 고점이 지금 형성됐다라고 얘기하기가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채 금리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는 7가지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보는 상단은 대략 한 4.5 정도. 그렇지만 4.4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맞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설령 금리가 여기서 더 안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에 좋은 거냐? 이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금리 상승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금리가 떨어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폭락하든지 중국 내에서 뭔가 그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또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든지, 즉 금융 안정이 우려되는 어떤 이벤트 같은 상황이 발생해야 미국채 금리가 꺾일 거예요. 그럼 그거는 주식시장에 더 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하반기 주식시장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리의 상승 요인이 강한 데다가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고, 설령 금리 상승세가 꺾인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미국채 금리가 꺾인다는 얘기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금융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그게 위험자산인 주식에는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보면 여전히 시장은 최근에 하락세가 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아직 뭐 미국채 금리도 상단 봤다라고 볼 수 없고 주가도 하단을 봤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미국채 10년 금리의 상단을 예측을 해보면서 향후 주식시장과 위험자산의 흐름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뭐 저도 상당히 열심히 자료 만들고 업로드하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이나 경제 방송 나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저를 좀 응원해 주시는 멘트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더욱더 유용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